1970년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마약왕의 이야기죠. 내가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끼 장래가 확실하다 보다. 일본이 팔면 이거 애국가 이거. 아까 중국을 위해 하나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극중 이두삼은 이류 밀수업자에서 마약왕으로 부와 권력을 손에 쥐다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실존 인물 이황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1970년대 당시 한국 마약 범죄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마약을 제조하다 붙잡힌 이황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약왕, 그는 누구일까요? 어떤 죄값을 받았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까지 제작된 마약왕 이황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약의 길로 들어선 건 아닐 텐데요. 네, 언제부터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황순 이분은 충청북도에서 이 대학을 중퇴하고 60년대 후반에 아마 부산 쪽으로 가서 네. 부산 쪽에서 이 조직 폭력배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쪽이 60년대 즈음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쪽에 이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붙었어요. 네. 뭐 유명한 부산 칠성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밀수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폭력 조직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쪽 뭐 그 인근에 가서 60년대 후반 부산에서 조직폭력배 활동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조직폭력배들은 반드시 돈 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네. 그 당시에 돈 되는 거는 이제 70년대, 60년대에 조직폭력배 하다가 70년대에는 시계라든지 뭐 금괴 같은 거 밀수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밀수를 하다가 징역형을 받습니다. 한 4년 정도 처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마약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 4년 정도 복역하고 나온 이후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마약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시 뭐 수배 대상이 됐다면서요? 네, 이제 형 집행 정지 당시에는 이제 건강이 안 좋다, 심장병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출소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출소를 한 당시에 거주지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만에 거주지를 옮기고 그대로 완전히 잠적을 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때 행방불명이 됐을 때 경찰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고 검찰은 새로운 범죄를 또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괴밀수형으로 이렇게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금괴를 또 무슨 돈으로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검찰은 이 금괴 밀수에 사용된 돈이 마약과 관련된 것을 일본에 수출해서 판매한 돈으로 금괴를 또 밀수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좀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72년 11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는데 73년 11월에 폐결핵과 심장병으로 형 집행정지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아팠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교도소 보안계장이 따르면은 이게 사실 아팠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황순의 조카로부터요 100만 원을 받고 형 집행정지를 도와줬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폐결핵이나 심장병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나왔는데 행방이 묘연해졌거든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황순은 1969년 그리고 1975년 두 차례 결혼을 했는데 파혼을 했고 그때 당시에 13세 그리고 9세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주로 교묘하게 숨어 다니면서 학산 별장을 아지트 삼아서 필로폰을 제조했는데요. 당시 이황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필로폰을 만드는 것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1인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국제 마약 유통의 중심이기까지 했는데요. 이황순이 75년 10월부터 77년 9월까지 약 2년간이죠. 이때 필로폰 70kg을 밀주해서 일본과 국내에 팔아왔습니다. 네, 70kg이면 당시 도매 가격으로 1억 2천만 원, 소매 가격으로는 7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70년대 그랬으니까 2019년도에는 얼마만큼 많은 양이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제조하고 또
팔기까지, 특히 수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었죠? 이황수는 주민등록을 이제 거의 그 속인 거죠. 매부의 주민등록증에다가 본인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매부로 이제 행사한 거고, 운전기사의 면허증에다가 사진 붙여가지고 가짜 면허증을 들고 다녔으니까, 사실은 60년대, 70년도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검사할 때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죠. 아주 지금으로 생각하면 조잡하고요. 위변조가 아주 편하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70kg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게,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1회 주사기에 넣어서 투약하는 게 0.03g입니다. 그러면 70kg이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렇게 일본에 이 마약을 수출하는 거, 그걸 엔화를 벌어들이는 걸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마약 감시반이나 경찰에서도 그걸 묵인하면서, 이거 일본에다가 마약 같은 거 팔아가지고 엔화 벌어들이면 이게 애국이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뭐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사실은 뇌물을 받은 것이죠.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또 이황순이 보니까요, 필로폰을 제조하고 그랬던 곳이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초호화 별장이었는데 네. 굉장히 철옹성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황수는요, 당시 조카 명의로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는 정말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으로 집을 구입했는데요. 200평이었고, 그리고 한 모두 10채 정도 호화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지금 당시에 실제로 이황순이 거주했던 그 집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철책으로 막아가지고 외부와 모두 차단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옥상에는요, 출입자를 감시하는 2대의 폐쇄회로 TV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1980년도에 컬러 텔레비전이 나왔는데 1970년대에 옥상 대문에 CCTV가 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대단한 보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중 철제 대문뿐만이 아니라 경보 장치까지 탑재를 해서요. 네. 누가 발소리만 들어도 이 음파 탐지기를 통해서 누가 오는지 알 수 있도록 초현대식 장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훈련이 잘 된 이 경비용의 맹견들도 있었는데요. 이 맹견 4마리가요. 덤벼, 물려나, 뭐 들어나 이런 정도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낮에는 호화 계집에 가둬뒀다가 이 밤에는 풀어놔서 이 수상한 사람이 이 집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마약 제조를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다. 70년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은 제가 알기로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네. 냄새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황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집안 설명은 다 해주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부러 그 인근에 그 개천이 흐르고 있고 그 인근에 목재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그 인근에는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그런 곳을 선택해가지고 마약 제조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악취로 오인을 했던 거죠.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군요. 다른 어쨌든 목재 저장소가 있어서 마약 냄새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군요. 실제로 주민들이 그 집안에 정말 마약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그 비밀 마약 공장을 들어가는 입구는 정원석으로 이제 아주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고, 이 때문에 수사관들이 아무리 찾아도 발견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그 마을에 살았던 어촌계 회장조차도 이곳은 그 목재 회사의 회장이 살고 있는 별장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사람이 드나드는 것도 거의 못 봤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도 그 공장 관계자나 하수인들은 밤에만 드나들었고, 낮에 혹시 외출을 하거나 할 때에는 또 수도나 가스 검침원으로 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별장에서는 어떤 포장마차도 하나 나왔는데요. 그것이 마약을 운반할 때, 행상을 가장할 때 쓰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황순의 환각 박스라고 불리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 저 안에서 뭔가 마약을 보관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밖에도 지금 공장 내부의 모습이 당시 경찰이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아수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저희는 알 수 없는 마약을 만드는 그러한 기구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또 지하실 입구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게 저렇게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실을 마련해서 마약을 몰래 제조해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꽁꽁 숨어서 마약을 만들어 왔었는데 어쩌다 덜미를 잡히게 됐나요? 네, 이황수는 1980년 3월 19일에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네. 당시 사회적인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979년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이 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아무래도 불법적인 어떤 쿠데타 정권이다 보니까 법치주의와 사회 기강을 강조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1980년도에 이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계엄 사령관의 명의로 사회의 여러 가지 중대 해악 범죄, 5개 범죄를 소탕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었던 게 바로 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타겟이 되어서 대대적인 어떤 검경의 수사에 의해서 이황순이 체포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980년 3월 19일 경찰이 또 검찰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황순의 집을 저렇게 무장한 채 덮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 봐도 뭔가 아찔해 보이는데 근데 체포가 쉽지 않았죠. 예. 이황수는 그 안에서 공범 3명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경찰이 저렇게 밖에서 총을 겨누고 있고 쉽게 진입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 안에서 이황순이 엽총을 쏘면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대치하는 그 사진이 참 잘 나와 있네요. 영화에도 그렇게 나왔던데요. 무장경찰관들이 한 50여 명이 완전히 둘러싼 상태에서 일정 부분 좀 시간을 끌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 친형까지 동원을 해요. 그래서 친형이 들어갑니다. 형이 들어가서 자수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도 하고 회의도 했지만은 본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네. 들고 있던 엽총으로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에 그래요? 이르릅니다. 그래서 뭐 이 어깨에 아마 그 엽총을 스스로 맞아갖고 총알이 20여 발 뭐 박혀 있는 정도로 네. 중상을 입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검거했을 때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 3명도 같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병실에 일정 기간 누워 있다가 결국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선고를 맞이하게 됐나요? 네, 대법원에서는 징역 15년 그리고 추징금 3억 4,6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 체포 당시 한 3시간 동안 경찰과 검찰과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황수는 내가 집행유예 중에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 잡히면 사형이다. 당시만 해도 사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군요. 대법원의 선고는 사형은 아니었고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황순 결국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내게 됐는데요. 징역 15년, 아마 지금쯤이면 1981년이니까 지금 출소하고도 남았을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뭐 현재- 만기했어도 1996년도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사실은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마약에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마약을 공급받기가 쉽기 때문에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약에 중독돼 있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이황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황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조하니까 구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네. 하루에 6번 정도 투약을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한 아마 이 마약 중독자였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치료도 많이 받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망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출소한 뒤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대중들한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마약으로 또 처벌을 받았는지도 지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일단 마약왕 이황순, 남미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마약 왕과 비교될 만큼 그렇게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남미의 마약왕이라고 불렸던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비교가 되고 실제로 되긴 합니다. 이 마약왕은 콜롬비아 출신의 밀수업자였는데요. 이 미국행 코카인의 밀수 루트를 개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냉전 시대에 미국 시장의 코카인 80%를 이 사람이 유통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코카인의 제왕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 네. 비교가 되는 이유가 이 사람도 역시 자수 후에 감옥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자수를 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교도소를 탈출해서 굉장히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추적 세력에 의해서 쫓기다가 결국 보안군에 의해 사살이 됐기 때문에 이 마약왕 이황순과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
이황순 사건 이후에 실제로 대검에서도 이 마약 전담반이 신설될 정도로 우리나라 그 마약 수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때는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마약 범죄가 흔해진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